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진건 작가님의 운수 좋은 날 소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소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 게 학습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 반어를 이해하자.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지만 사실은 1920년대에 굉장히 가난했던 서울에 사는 도시 하층민, 이 사람 농촌에 살지 않아요. 막 봄봄 이런 거랑 좀 봄봄 동백꽃 이런 건 이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일제 소설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운수가 좋은 일도 물론 있었어. 돈을 좀 벌었지. 그러나 바로 그날 하필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드디어 아내한테 설렁탕을 사줘야지 라고 한 바로 그날에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아이러니, 이런 반어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어를 배울 수 있는 제목인 거고, 두 번째는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1920년대 일제시대의 도시 하층민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 시대가 그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1920년대 일제시대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여러분에게는 거의 고전이나 다름없는 느낌이잖아. 일제시대는 당시에 쓰이던 어떤 단어들, 무슨 어떤 킬로미터 대신에 썼던 뭐 리라는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을 계산할 때 오늘은 뭐 몇 시 몇 분 이런데 옛날에는 몇 점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렇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나는 소재나 어휘들, 이런 것도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인물 사건 배경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인사배잖아. 소설 구성의 3요소. 자, 인사배 생각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저 작가 시점인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즉 3인칭이지. 이 사람이 인물의 속마음을 다 말해주는 거지. 여기는 김첨지라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3인칭 작가 3인칭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 1인칭이어야 작품 안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갑시다. 쌤이 여기 노란 색깔로 형광펜 쳐둔 게 있는데 이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휘들이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시험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어휘 노란색으로 다 쳐놨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현진건 작가가 워낙에 일제 시절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작품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리얼리즘을 이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얼리즘이란 얘기는 사실적인 소설을 썼다는 거야.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그냥 사실적으로 싹 보여주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에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안 오고 눈 안 온다. 그리고 비가 내린 날이다. 즉 시간적 배경은 비 오는 날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비가 온다는 거는 작품의 어떤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고요. 더불어서 이 작품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기도 하지. 비 오는 날 죽으면 더 비극적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물이라는 게 워낙 죽음, 이별, 슬픔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뭔가 소설 전개에서 중요해. 소설 전개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업이 약간 인력거꾼이잖아. 이게 약간 오늘날의 그 카카오 택시 같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기에도 비가 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
인력거꾼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손님이 늘잖아, 비 오면. 택시 더 타잖아, 비 오면. 그런 소설 전개를 이끄는 소재이기도 하다. 다음, 이날이야말로 동선문 안에서 인력고 노릇을 하는 김천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자, 동선문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문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바로 서울 동서문입니다. 자, 농촌에 있는 김첨지 아니라 그래서 서울에 사는 하층민 김첨지입니다. 그리고 인력거꾼이라는 말도 오늘날엔 없는 거니까 일제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소재다. 그리고 이제 문 안에 들어가는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는 것을 비롯으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번 손님이야. 1손님이라고 할게. 이거 손님 순서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손님이 총 4번 나오는데 1번 손님은 사모님을 옛날에 마마님이라 불렀어. 그리고 전찻길은 알죠? 이렇게 약간 이거 영어로 트램이라 그래. 트램. 유럽 여행 가서 트램 타봤어요? 이렇게 바닥에 홈이 파여져 있잖아. 일제시절에 전차가 있었어. 그 전차도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그 2번째 손님을 태우거든요. 양복쟁이에요. 양복쟁이, 2번째 손님 양복쟁이를 태워서 동광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동광학교가 오늘날에는 없는 학교거든. 그래서 이것도 일제시대에 불렀던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제가 모든 걸 다 읽지는 않고 좀 핵심적인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너무 길지 않나? 그리고 30전, 20전 이렇게 화폐 단위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옛날의 화폐 단위다. 오늘날은 뭐 그냥 원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 거지. 손님 1번, 2번 왔으니까. 근데 얘가 자기가 지금 열흘 동안 돈도 못 번 거야. 이게 너무 비극이지 않아? 비극. 근데 거기 드디어 백동원, 서푼 이렇게 돈을 막 버니까 기쁘다는 거죠. 백동화도 옛날에 화폐 단위겠지?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만큼 기쁘다 그러죠? 얘는 직접적 제시야. 우리가 소설에서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간접적 제시는 직접 제시의 반대죠. 간접적 제시는 극적 제시라고도 해요.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전달하는 거거든. 그래서 간접적 제시는 좀 눈치가 있어야 돼. 맥락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직접적 제시는 그냥 대놓고 말해주는 거지. 이렇게 정서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면 직접적 제시야. 기뻤었다라고 했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기쁜 거야. 대신에 간접적 제시는 약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빨개져. 레드, 얼굴이 이제 레드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 지시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봐야 돼.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레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아니면 쪽팔린 일이 생겨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기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막 숨이 차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잖아. 이거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다는 것을 이거는 간접적 제시고, 왜 빨개졌는지의 원인을 우리가 글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직접적으로 제시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항상 있는 그대로 먼저 읽어라. 연결어미, 접속 조사들 등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버리고 있는 그대로 국어적으로 읽어라. 그렇게 직접적 제시를 통해서 파악하는 정보 외에 플러스 어떤 상징이나 비유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 제시로 맥락을 추론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본은 직접적 제시다. 기쁘다 지금. 이 사람이 김첨지가, 이 소설의 어려운 점은 김첨지가 좀 정신세계가, 그러니까 정서가 단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쁘면 소설이 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쁘다가 슬프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포인트들을 항상 시험 문제에 이렇게 특정한 걸 뭐 기억, 니은 이게 줄쳐서 나오면 그 줄쳐서 나온 걸로 돌아가서 다시 보란 말이야. 기억에 의존해서 시험 보지 마세요. 반드시 그 단락으로 돌아가서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지를 그때그때 잘라서 생각해 주셔야 돼. 얘는 기뻤다, 슬펐다,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소설 전체에서.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돈을 받아서 얘가 왜 기쁜 거야? 이게 이 기쁨이 얘랑 연결돼. 바로 이렇게 해줄게.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바로 기쁨의 원인이야. 설렁탕. 설렁탕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왜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예요. 왜 이게 이런 거는 우리가 선물이라 그래.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 어떤 뭐 고등어 한 마리를 사갖고 간다든가 아들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 고등어는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매개체적인 소재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어 뭐 설렁탕 이런 것들이 다 사랑과 애정을 뜻하는 소재다. 아내가 왜 아내한테 설렁탕을 주는 게 왜 사랑이냐면 아내가 먹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얘는 과거야. 그러니까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여기서 아내가 기침 쿨룩쿨룩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이런 달포, 이런 조밥 이런 거는 이런 어휘는 모르면 안 돼요. 다 아셔야 돼요. 여기 옆에 적혀져 있는 것들 어휘 있잖아. 달포 한 달에 조금 넘는 기간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얘가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약을 써볼 수가 없어. 밥도 못 먹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김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구태여 약을 살 거면 못 살 건 아닌데 워낙 병이라는 거는 약을 주면은 자꾸 더 찾아온다고 믿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 합리화지. 사실 돈이 없어서 남편이 약도 못 사주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아내가 간 적이 없어. 근데 무슨 병인지도 몰라. 이거 다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중증으로 보이는 거야, 아내가. 근데 얘가 진짜 심해진 건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했기 때문인 거지. 자, 여기 부분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순서를 물어보기 아주 좋습니다. 역순행적 구성이 소설이 있을 때 얘가 시험의 범위가 되면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으라 그래. 그럼 달포가 넘었다는 건 기침으로 쿨룩쿨룩 한다는 게 한 달 넘었다 그랬지. 그리고 최근에 열흘 전부터 조밥을 먹고 체했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 앞에 얘를 써줘야겠네. 콜록콜록 달포 지나고 나서 조밥 먹고 체한 지 열흘 됐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이 김첨지 말에 의지하면 이 얘가 그 와이프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좁쌀이 생기니까 막 요리를 해가지고 급하게 먹은 거야. 그때부터 체한 거지. 그래서 막 질랄병을 하고 막 하죠. 그때부터 막 겁나 화를 내요, 김첨지가. 여기가 여러분 중딩이라고 좀 소설이 편집됐어. 원래는 에이 오라질년 하고 막 나쁘게 말해요.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비속어를 겁나 쓰거든요. 근데 이런 비속어들 문학에 쓴다는 건 되게 현장감을 높이고 사실감을 높여주는 거거든. 이 사람의 성격을 물론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좀 겉줄고 막 함부로 대 와이프한테. 근데 사실은 막 설렁탕도 사주고 싶고 하는 게 속으로는 따뜻한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나쁜 놈이지만 그리고 이 문학에서 비속어 역할을 한다는 게 또 인물의 어떤 자조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도 되게 유효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내일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럭키비키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 인물이 쌍욕을 하겠어? 맨날 말 이쁘게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렇게 비속어를 쓴다는 거는 약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비참함과 비극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야, 장치.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부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럼 대사 전에 겁나 긴 한 단락이 대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요약적 제시라 그래요. 쌤이 여기 적어놨다. 지금 거의 한 달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약적 제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건 전개의 속도감을 만들겠죠. 한 달 전에 있었던 거를 뭐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야? 원래 소설은 좀 편집해서 보여줘야 되잖아,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요약적 제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내를 심도 때린다? 싸대기 때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울어. 근데 이제 김첨지도 우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 사흘 전부터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쫄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좁쌀을 먹고 체한 다음에 설렁탕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얘가 또 욕하지? 무슨 설렁탕을 먹고 지랄병을 하게? 막. 근데 못 사주는 마음도 시원하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몰인정해 보여도 좀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내에 대한 어떤 괴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남자 안 좋아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놨어. 나쁜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 츤데레라고 하나? 겉으로 일부러 막 거칠게 쌍욕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를 통해서는 이제 이 설렁탕을 쫄르고 쌤이 여기 미리 해놨는데 사건이 발생한 순서 이 뒷페이지인데 아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약간 좀 오늘 죽을 것 같다는 촉을 받은 거지. 그리고 나서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 그리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첫 손님을 마주하는 행운이 시작되지. 손님을 4명이나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4번 손님까지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치삼이랑 술을 먹으러 가.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니까 죽은 아내를 발견하거든요. 그게 실제 사건이 발생한 순서고, 소설에서는 역순행이 일어나니까 중간중간 섞이는 거야. 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잘 정리되어 있죠? 김첨지가 아내가 아픈데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막 아내가 밥도 못 먹는데 약도 못 먹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허겁지겁 간만에 밥이 생겨가지고 먹다가 또 더 아파지고. 근데 이런 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자, 인제가 이제잖아.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제로 복귀한 장면이에요. 이런 거 탁탁 잘라줘야지. 그 앞에는 과거 회상을 좀 했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애기도 있다? 3살짜리 개똥이가 있어요. 개똥이 죽을 사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돈 80전이나 있다? 김첨지의 마음이 아주 행복했어. 넉넉했어. 그래서 기쁘다는 거지. 그런데 행운이 여기로 그치지 않아. 이제부터 손님 정리할 건데 아까 우리 마마님 만났지? 양복쟁이도 만났지? 그래서 80전을 받았잖아. 이제부터는 3번 학생을 만납니다. 1년 거 하고 와가지고 남대문까지 가세요 하면서 동기방학, 그때 겨울방학을 동기방학을 할 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들을 쌤이 노란색으로 다 쳐놨다 그랬죠? 여기 3개 있다 야. 동기방학, 고쿠라 양복, 맘마. 자, 여기서 얘가 추측을 하는 거야. 막 비가 와가지고 뭐 어떨 줄 몰라가지고 이제 막 뛰어오는 것 같다. 인력거 타러. 그래서 근데 여기서 김선자 잠깐 주저하거든요. 이렇게 왜 주저할까?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 있기 때문이야. 왜냐면 와이프가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미 80점 벌었잖아. 이쯤 벌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집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지. 여기 옆날개 다 중요하잖아. 아내가 빨리 오늘 집에 일찍 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드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아내의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에 마음이 좀 캥기었다. 그래서 얘는 2가지의 마음을 느낀 거야. 행운이 꾹꾹으로 찾아오니까 조금 겁이 나고 평상시에 너무 행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내적 갈등 겪고 있죠. 근데 이제부터 다시 또 회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적어놨어. 회상 시작.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이거 때야 때. 이 병인이 아내지. 아내가 막 아내의 외양을 묘사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 보여. 그래서 이 아내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이 더 심화되지. 그래서 아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 보면 오늘 은이라는 말이 제 눈엔 들어옵니다. 바로 대조의 의미를 띄우는 보조사 은는을 썼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맨날 나가서 일을 하셨지만 오늘만은 나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긴장감을 더해주지. 왜냐면 불안감을 막 더해주잖아. 아내가 왠지 오늘 죽을 것만 같다는 어떤 촉을 주죠. 복선, 암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선이란 말도 쓰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모기 쏘려 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드렁하였다. 얼마나 아픈지 되게 묘사를 잘해주는 작가야. 근데 김첨지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막 욕해. 또 비속어하면서 현장감 사실성을 높여준다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가장이라 그래. 야,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그래서 가장이 어떤 책임감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아빠가 뭐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막 "아유 나가지 말래도 그래. 그럼 일찍 들어와요." 라고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찍 들어오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내적 갈등이 있는 거야. '이제 집에 가야 되나? 80전이나 벌었는데.' 근데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에 지금 학생 3이 물어봤던 거지. 손이 떨려. 이런 건 이제 행동이지. 인물의 이제 행동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간접적 제시죠. 간제. 인물의 행동으로 불안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내적 갈등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래 남대문까지 얼마냐고요? 라고 학생이 다시 물어봐.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지. 근데 이제 아니 그리고 인천 행차가 11시에 있고 이 11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나는 단어죠. 그런데 얘가 1원 50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른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스스로 놀랐다고 하잖아. 원래는 이 돈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냥 아이 오늘 질러 이씨 이렇게 한 거지. 오늘 운이 좋아 하면서 투마치인데 이런 학생이 막 기웃기웃 하는데 막 거리로 따지자면 야 얼마나 먼데 야 그리고 비 오는 날이잖아 추가 금액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수가 당시의 리를 나타내는 표시였다. 킬로미터 같은 거지. 옛날에는 오늘날과 어떤 거리를 킬로미터를 미터기가 좀 달랐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얘는 이제 기쁜 거지. 이거는 직접적 제시죠. 돈 더 벌고 싶잖아. 알았어요, 빨리 가요. 그리고 이제 짐 챙기러 떠나셨어. 그러니까 갑자기 천재가 막 다리가 가뿐한 거야.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기뻐? 날아갈 것 같아. 막 스케이트처럼 움직여 지금. 직유법이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내적 갈등을 느끼잖아요.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와이프 오늘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버니까 또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이 발걸음이나 속도 등을 통해서 얘가 빨리빨리 가잖아. 스케이트처럼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이게 기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불안하잖아. 그러면은 김첨지는 딱 멈춰요. 움직이질 않아. 발걸음이 무거운 거지. 그런 거를 발걸음과 속도를 통해서 김첨지가 느끼는 어떤 내적 갈등의 정도를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작가들이 다 이런 거 계획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가 무거워졌다. 자, 위에 상하가 돼도 되지. 그 위는 가뿐했잖아. 근데 이제 무거워진 거지. 왜? 자기 집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원인 결과를 설정하는 문장 2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화살표를 뒤에서 앞으로 보냈어. 왜냐면 뭐뭐 하기 때문에다가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집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내적 갈등의 정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소재야. 아까 발걸음의 속도 말했잖아요. 이번엔 집도 그렇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좀 불안해져. 걱정이 많아져. 거기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 집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다리가 무거워지고 좀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해지죠. 집에서 멀어지면 또 가뿐한 다리가 되어서 또 신이 나고 기쁜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럼 얘가 자기 집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왜 다리가 무거워졌겠어? 다 말해주잖아. 염려했기 때문이다. 와이프 걱정하고 있다. 오늘 나가지 말아요 하면서 이제 와이프가 했던 말이 리플레이 되고 있죠. 이런 말이 귀에 울려. 막 그녀의 눈빛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개똥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아. 막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거 다 환상이고 상상이라는 느낌 오셔야 돼요. 뭐뭐 하는 듯 했다, 뭐뭐 하는 듯 싶다, 이렇게 종결음을 통해서 이거 진짜가 아니고 환각이고 상상이야. 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또 학생 3번 손님 있잖아. 학생 3번 손님. 걔가 다시 또 말 그래. 왜 그래요? 기사 놓치겠네.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지. 이게 학생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손님이 아니야. 김첨지를 계속 재촉하는 말을 하면서 자꾸 그 내적 갈등 때문에 환상에 빠지고 아내가 오늘은 가지 말라고 했던 말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떠올리는 이 김첨지를 자꾸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했죠? 그렇게 하면서 탄 이 학생이죠? 아까 끄는 이는 김천지였잖아? 얘 초조한 부르짐이 들렸어? 언뜻 깨달이고 자기도 몰랐던 거야. 자기가 멈춰 있었던 거야. 막 환상에 빠져가지고 멀티태스킹을 못하나 봐. 아, 예, 하고 다시 또 달려. 집이랑 멀어질수록 발걸음이 막 신이 난대. 그죠? 쌤이 아까 얘기했죠? 발걸음의 속도는 내적 갈등의 정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여기 옆에 날개도 나와 있죠? 옆날개는 다 시험에 나오잖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막 돈 받고 내서 막 너무 기뻐. 막 1원 50전을 받았잖아. 그럼 이제 거의 2원 30점 있는 거야? 아까 8점 받았으니까. 그래, 어린 학생한테 막 허리 굽히면서 막 땡큐 하면서 막 인사하는 거지. 그러나, 그치? 여기까진 기뻤어. 그러나, 다시 또 슬퍼져. 얘 어벤다운 장난 아니야, 지금. 집에 갈 길이 아득하다. 큰일 났다. 근데 막, 이제 또 배고파, 근데. 하루 종일 일했잖아. 그래서, 이 돈이 괴로운 거야. 직접적 제시죠. 그래서 이제 힘이 없어. 너무 일을 열심히 했네. 그리고 비도 다 맞았을 거 아니야. 당시 막 우산도 없이, 그죠? 자동차도 아닌데.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집에 가냐. 비가 왜 이렇게 오냐라고 막 승질을 부려. 그럼 마치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이게 사실주의 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분노? 힘든 현실에 대한 화남?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또 머릿속에 새로운 광명. 이 딱 비쳤어. 이거는 아니 집에 갈 게 아니라 좀 더 버티면 다른 손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또 다른 광명, 이거는 또 다른 행운, 즉 또 다른 손님을 받아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운이 좋잖아. 뭐 손님 더 있을 수 있지. 요행이라 그러는데요. 요행은 뜻밖의 행운이야. 그래서 이 뜻밖의 행운을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정거장 인력군들의 등살이 무서우니까 원인 결과 정거장 앞에 있을 수는 없어. 아마 여기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와바리 싸움, 영역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어서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차에서 막 우르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정류장으로 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딱 한 여자가 눈에 보여요. 근데 뭐 기생인지 여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한테 다가가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지. 인력서 안 탈래요? 라고 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약간 뭐 제가 싸게 데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일본식 얘는 가방이야, 가방. 가방 들어주려고. 가방 들어주려고 가방에 딱 손을 대는 이제 적극적 영업을 하니까 왜 그래? 귀찮게 하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째려보고 막 소리를 막 꽉 지르고 이제 획 돌아서는 거죠. 이 여자는 손님이 되지 않습니다. 김천지가 하고 머쓱하고 물러서죠. 기분 나빴겠지. 그리고 이제 전차가 왔어요. 일제시대는 전차가 있었다 그랬죠?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서 쌤이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얘는 막 전차 타는 사람들 째려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감은 맞았어. 이 예감 뭐야? 행운이 올 거야. 또 다른 광명이 올 거라 그랬지? 실제로 손님 하나가 있었어. 가방이 겁나 커. 자, 손님 4번입니다. 쌤은 큰 가방이라고 필기했어요. 인력차 탈래요? 라고 하다가 인사동까지 가기로 했어요. 네 번째 손님 사는데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졌다. 자, 아까 내적 갈등의 정도를 드러내는 게 집이었잖아. 또 발걸음이었잖아. 여기 또 나왔지. 바로 인력거의 무게. 그러니까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가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게 원래 내적 갈등 아니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요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죠? 자꾸 집이 어른어른거려. 그 내적 갈등의 원인은 집이야. 와이프가 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몸도 안 좋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어. 이랬다 저랬다. 날씨가 또 날씨마저 어때? 흐리고 비 오는 하늘. 어둠 침침. 벌써 황혼. 야, 벌써 저녁이야. 하루 종일 일만 해서 지금. 집에 빨리 오라 했잖아. 그지? 응. 빨리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지금 해진다. 이제 황혼이 온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해 주는 거고 또 음울한 그 분위기, 비가 계속 오는 거야. 슬퍼. 그래서 이 배경을 묘사해 주면서 비극성을 강화시키기 딱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의 복선이 된다는 거지. 아내는 죽을 거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집이 가까워 갈수록 마음이 점점 안 좋아져. 그치? 이런 거 다 중요하지? 마음이 안 좋아져. 근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야. 집이다, 기쁘다, 퇴근 이게 아니라 있지. 왜? 불행을
만나게 되는, 이 박두는 막 개봉 박두 뭐 이런 거잖아. 불행을 딱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시간을 벌려고 막 느그적 거리는 거야. 주변에 막 살피는 거야. 아, 손님 더 없나? 아, 누가 나 집에 가지 말라고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집에 가기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때마침 럭키인가? 갑자기 친구가 보여. 술 먹었어. 친구가 친구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인물의 외향을 묘사한 거잖아요. 인물의 외향을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머릿속에 막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김첨지의 외향 묘사도 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잘라야 돼. 인물의 묘사를 대조적으로 해주고 있거든. 여기 위에 이때 그는 치삼이야. 그죠? 근데 뒤에 있는 거는 듯한 김첨지의 품지잖아. 그럼 여기는 김첨지야. 그죠? 여기 치삼이, 여기는 김첨지. 쌤이 잘라놨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야, 술 한잔 할래?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난 그래도 집에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반갑지. 너무 중요한 날개. 아내의 죽음을 확인할까봐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치삼이를 만나면 집을 빨리 안 가도 되잖아. 회피해도 되잖아. 아내의 죽음을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집을 늦게 들어가기 위한 변명이 되는 거지. 변명거리가 때마침 생긴 거지. 그래서 야, 뭐 좋아,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선술집 들어가죠. 막 얘 웃고 있어 막. 김첨지 웃고 있어. 가서 되게 자세하게 음식을 묘사해주고 있네요. 다 맛있겠네요. 근데 갑자기 김첨지가 속이 쓰려. 왜 속이 쓰려? 얘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배도 고플 것이고 또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추어탕을 시키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술이 취하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부어라 마시라 먹어. 근데 갑자기 치삼이가 야, 너 벌써 우리 4잔씩 먹었어. 벌써 40점이야. 40점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 오늘 돈 좀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야, 돈이 대수야.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라고 이제 첨지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 야, 나 오늘 총 30점 벌어. 장난 아니야. 야, 사전은 껌값이야. 10%도 안, 10%밖에 더 돼? 이런 거죠. 아이, 취했어. 라고 하는데, 아이, 먹게 해줘. 막 이러고 있지. 근데 갑자기, 이 중대가리. 이건 이제 술을 붓는 15, 16세쯤 된 중대가리를 보면, 이건 약간, 빡빡이네. 이 뜻이. 근데 이게 알바생 같은 거지. 알바생 같은 사람한테 너 왜 술도 안 줘? 라고 야단친다는 거지. 근데 이 알바생이 약간 치사미를 보면서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이런 건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어렵죠? 여기 해석 나와 있지? 김첨지가 술값을 치를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 야, 돈 있어 하면서 이 주정꾼은 우리 첨지지, 김첨지가 돈 있어 하면서 막 돈을 막 집어 던져. 아유, 그러면서 막 치삼이가 돈을 줍지. 얘가 이제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워낙 돈이 궁한 사람이잖아요. 아내한테 약도 못 사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원망이 있단 말이야. 돈을 막 집어 던져 막. 근데 취한 와중에서도 돈이 어디 떨어졌는지 눈은 막 계속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욕망하지만 소설은요, 소설은 인물이 어떤 결핍이 있고 무언가를 이렇게 욕망하면서 전개되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진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은 매력이 없어. 재수없잖아. 뭐 모든 게 다 있으면 완벽하면. 근데 첨지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막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 근데 동시에 돈 때문에 와이프가 좀 죽게 생겼잖아. 약도 못 쓰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돈이 밉기도 한 거지. 되게 어떤 이중적이고 입체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돈을 막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서 돈한테 욕도 해. 이 육실할 돈, 이렇게 또 다시 비속어죠? 바로 사실성과 현실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현실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술을 계속 먹어. 계속 먹다가 이제 치삼이 어깨를 치면서 깔깔 웃어. 이런 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 쌤, 이거는 그냥 해설을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소설에서 약간 어떤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이런 과장되는 행동들이 있잖아. 대부분 속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무서울 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이런 오바싸베 하는 게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더 웃는 거야.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게 다 간접적 제시인 거지. 그러니까 불안해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괜히 웃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야,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하면서 나 오늘 오다가 어떤 여자의 그 손님한테 영업을 했거든? 인력거 태우려고? 근데 막 왜 이렇게 귀찮게 울어라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완전 꾀꼬리 소리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반어적인 거지. 그래서 이 우스운 얘가 사실 전혀 우스운 얘기가 아닌 거야. 무시당한 얘기잖아. 꾀꼬리 소리가 아니잖아. 아까 뭐라 그랬죠? 벼락같이 소리를 냈다 그랬어. 그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깍쟁이 같은 년 또 비속어네. 이 사람이 욕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렇게 정말 되게 채심 없이 여자가 그렇게 막 막말하더라. 진짜 꾀꼬리지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얘 지금 감정 난리 아니야. 술 취하니까 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치사미가 왜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울어.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실제 죽었어? 아직 우리 모르지. 아니, 왜냐면 죽는 장면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첨지는 눈치를 챈 거야. 촉이 온 거야. 오늘 죽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추측한 상황을 그냥 거짓말로 지어낸 거야. 거짓말이야. 여기서는 아직 거짓말이야. 자, 그래서 이 김첨지가 와이프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예감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현실 회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근데 나 진짜 죽었어. 막 하면서 아내가 죽었나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되게 어떤 자괴감. 그죠? 자신을 되게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를 되게 낮게 평가하잖아. 그랬더니 치삼이가 뭐야 무슨 말이야. 야 진짜 죽었나? 야 빨리 집에 가. 라고 하니 갑자기 또 이거 봐봐. 이런 거는 우픈 거 아니야? 막 우는 눈으로 웃어. 얘가 미쳐가는 거야. 근데 술 취해서 누가 죽어? 잘 살아있어? 아유 너 나한테 속았지?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우는 거죠. 이런 게 어렵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소설적인 장치라고 했지. 인물이 어떤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좀 극심해져 있다? 약간 미친 사람처럼 군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라고 하면서 뭐 계속 막 술 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야?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구준비들. 구준비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구준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지. 계속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시간적 배경, 비가 온다는 거. 이 중에서도 또 설렁탕 갖고 와. 설렁탕 애정, 와이프를 사랑하는 애정, 그리고 이제 집에 어떤 묘사가 나오거든요. 집이 셋집이야. 그리고 막 행랑방 하나 쓰는 거야. 한 달에 1원이야. 지금 월세 싸다잉. 가난하잖아. 근데 갔더니 너무 조용한 거야. 이 적막한 분위기 무섭죠? 그러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무덤 같은 침묵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내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치? 이 무덤 같은 침묵을 딱 느끼면서 들어가는 건데 애기가 이제 엄마 젖을 빠는 소리가 나요. 애기 3살이라겠나? 개똥이. 그러면서 근데 빈젖을 빤다는 것을 짐작할 줄도 몰라. 이거 추측하는 거지. 추측의 리. 비극성이 너무 심해진다. 야, 애기 불쌍하다. 야. 그래서 얘가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하는 거지. 아내가 죽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라는 부사절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얘 집에 들어오면서 야 이년아 왜 집에 뭐 남편이 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또 과장된 행동으로 비속어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평소와 다른 행동한다는 거지? 불안하기 때문인 거야. 과거엔 이런 적이 없대잖아? 이게 수상하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막 허세 부리는 거야. 나는 나 무서우니까. 방문 딱 열었는데, 야, 냄새가 썩은 물 나는 거야, 썩은 물. 그 집에 일찍 오지, 이 아저씨도 참, 그치? 뭐 술 다 먹고 뭐 밤에 왔잖아. 이 어떤 후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냄새. 또, 그리고 애기가 기저귀에서 막 똥내와 오줌내, 무서워. 그리고 병인의 땀내, 그러니까 온갖 그런 안 좋은 냄새가 이제 찌르는 거지. 굉장히 묘사를 해주고 있고. 이제 설렁탕을 놓을 사이도 없이라고 이제 막 호통을 치는 거지. 너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빨리 일어나! 발로 차. 근데 딱딱한 거지. 왜? 죽었으니까. 근데 응아 하고 애기가 이제 우는 거지. 또 더 슬퍼. 그러면서 애기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는 소리도 없는 것처럼 아주 뭐 꺼이꺼이 울지도 못하는 거야. 더 슬퍼? 자, 결말입니다. 자, 반전이 드디어 발생하는 부분이죠.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어, 죽었다는 걸. 아내한테 막, 야, 일어나! 너 왜 말을 안 해?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걸면서 비속어 계속 말하고 있지? 근데 아내는 계속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비극은 결국 이 비극성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야. 그죠? 아까 그 무덤 같은 침묵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반전, 아내가 결국 죽었다. 최고로 운수가 좋은 날, 최고로 돈 많이 벌었어. 30전이나 벌었어. 근데 딱 그날 아내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김첨지가 희망, 기쁨, 돈 벌어서 아내 설렁탕 주고, 개똥이한테 죽도 사주고, 했던 그 희망과 기쁨으로 운수에 좋은 날에 신났던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희망과 기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 죽었나 보이 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인정하면서 자 이러다가 눈 위에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즉 죽은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죠. 아내를 딱 보니까 이 눈깔 너 왜 천장을 보냐 라고 계속 막 뭐라 해. 비속어를 쓰면서 눈깔 비속어잖아. 자 그러자 산 사람의 눈 김첨지죠. 눈물이 떨어져. 그리고 막 왜 설렁탕 하나인데 먹지를 못하니 오늘 괴상하게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말줄임표가 있죠? 우리가 이걸 생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장을 불완전하게 종결하는 거야. 혹은 말줄임표를 쓰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략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략법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운을 형성하면서 이 소설은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잖아. 이 비극성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단편소설이라 짧아요. 자, 핵심 정리 갑니다. 현대소설, 단편소설, 그리고 사실, 비극, 반어, 일제강점기 겨울이고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이 주제고요. 반어적 상황. 운수 좋은 날에 아내가 죽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소설이다. 그리고 반어, 겉으로는 뭐야? 행운이 계속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 실제로는 뭐야? 아내가 죽은 비참한 날이다. 우리가 이런 겉으로는 거는 표면적 의미라 그래. 표면적 의미, 실제로 표현하는 거, 안에 숨겨진 거, 이면적 의미, 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 비극성을 올리고 비참한 삶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자, 여기 뒤에 학습활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 다 설명했던 거에 반복이기 때문에 복습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